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 락강 세미나 11 112페이지 2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오는 여정에서 최상이라 여겨지는 길을 자유로이 따라온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곡선형 바늘로 양탄자를 꿰매듯 우리가 주체의 여정을 사유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만나게 될 일종의 교차로가 되는 물음이 제기되는 쪽으로 건너뛰어볼까 합니다. 주체의 여정이 사유하는 것은 결국은 무의식이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그 교차로가 되는 지점과 응시라는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체의 여정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그 여정은 자기성의 반영이라 할 주체의 트라우마와 더불어 우리의 몸 스타일에 따라 개척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응시라는 개념은 자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성의 반영이다. 트라우마는 바로 이 자기성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바로 자기성, 응시, 목소리. 응시와 목소리가 자귀하는, 조작하는 결과물이 바로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전통이 늘 그래온 대로 지각의 출발점에서 그 지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적이고 감성적이라 할 수 있는 측면으로부터 도출된 진리와 외양의 변증법, 시각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 그 진리와 외양의 변증법이라는 수준에서 이 주체의 트라우마라는 자리가 자리매김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의 자리는 이 관념적이고 감성적이고 시각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 그런 외양의 변증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락강은 메르르퐁티에의 유작인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은 우리에게 철학적 전통이 출현한 시점을 가리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전통은 플라톤이 이데아를 전면에 위치시킴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데아에 관해 우리는 그것이 감성적 세계에서 출발해 존재에 부여된 최고선이라는 어떤 결말에 의해 규정되고 이로써 마찬가지로 이데아 자체의 한계점인 미에 이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메르르퐁티가 이러한 고찰의 길잡이를 눈에서 찾아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학적 전통에 출현한 시점을 플라톤으로 보면서 이 메르르퐁티가 이 플라톤으로 보면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 이 최고선으로서의 이데아를 응시의 지점으로 봤던 것입니다. 눈의 지점에 놓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는 눈이죠. 인간을 보는 눈이에요. 최고선이라는 어떤 이데아적인 위치에서 인간을 보는 눈의 위치에 두었어요. 그건 아주 최고선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느껴질 때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도 인간이 느낄 때에는 인간이 자기가 그러한 지고의 선에 의해서 응시된다고 느껴질 때에는 인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4페이지 한 6째 줄 정도 형태가 갖는 조절 기능을 환기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지각의 현상학, 메르르퐁티의 또 다른 작품인 지각의 현상학은 우리로 하여금 주체의 눈뿐 아니라 그의 기대, 움직임, 쥐기, 근육 및 내장의 흥분 등 요컨대 주체의 총체적 지향성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구성적 현존에 의해 지배되는 형태의 조절 기능을 주목해 했던 것입니다. 지각, 내가 지각된 대로 현상을 본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지각된 대로 현상을 본다. 뭐가 지각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응시가 내게 지각되는 대로 나는 세계라는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의 기대, 움직임, 주기, 근육, 내장의 흥분 등 요컨대 주체의 총체적 지향성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구성적 현존. 구성적 현존에 의해 지배되는 형태의 조절 기능. 지각의 총체성이 구성적 현존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형태의 조절 기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형태의 조절 기능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조작한다, 다룬다, 세계를 운용한다, 사용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각에 의한 구성적 현존이 형태의 조절 기능을 만든다. 즉 뭐 손의 조절 기능, 눈의 조절 기능, 발의 조절 기능, 몸의 조절 기능을, 내장의 조절 기능을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 지각에 의해서 접수된 어떤 총체적 구성적 현존이 바로 몸의 형태의 조절 기능을 만든다. 다음 패러그래프의 둘째 줄, 여러분은 그가 인도하는 길이 단순히 시각의 현상학의 차원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군가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점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쪽으로 나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장의 주제죠. 내가 보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본 것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이란 제가 오히려 그의 싹이라 부를 수도 있는 것, 그의 눈에 선행하는 무엇에 대한 은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이라는 건 바로 주체의 싹이에요. 근데 그 주체의 싹은 주체 내부에 있는 싹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싹이, 이식되는 싹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응시하는 그 선행적 응시는 나의 싹을 만드는 거예요. 내 외부로부터 내 안으로 이식되는 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응시의 선제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지점에서만 볼 뿐이지만 나의 실존 속에서 나는 사방에서 응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원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이 보다가 바로 우리를 이 저서의 야망에, 즉 형태를 좀 더 원시적인 수준에서 정립하는 것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는 존재론적 전환에 이르게 하는 것이겠죠. 이 보다가 우리를 존재론적 전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를 존재론적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진 것, 내가 응시된 것이 나를 존재론적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이건 락강이 말하는 그 기표가 주체를 만드는 것과 같은 얘기죠. 응시가 주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응시가 싹이 되어서 주체를 만드는 것이고, 응시가 싹이 되어서 그 주체의 시각을 만드는 것이고, 주체의 존재론적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부정적으로 응시하는 눈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긍정적인 눈으로 응시하는 그 눈에 내가 노출될 때는 존재론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 대한 응시를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을 의식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무의식적으로 응시하는 그 응시가 자녀들에게 접수될 때 그게 자녀들의 주체성을 형성하고 주체적인 전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프로이드의 담화를 재해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 담화는 근본적으로 그가 남긴 분석 경험의 고유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의식을 포착함으로써 우리에게 열린 중도지대조차도 프로이드가 그것을 주체가 손에 넣어야 할 어떤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에서만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프로이드는 분석 경험에서 무엇을 고유성의 중점으로 두고 있느냐? 무의식을 포착함으로써 우리에게 열린 중도지대, 의식과 무의식의 중도지대조차도
프로이드가 그것을 주체가 손에 넣어야 할 어떤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에서만 우리의 분석상의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과 함께 무의식의 중도지대, 무의식과 함께 그것을 통해 열린 중도지대, 그것이 프로이드의 관심사인 한에서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다. 다만 저는 프로이드의 사상의 그러한 측면이 비록 통상 자연주의로 치부되더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부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현실을 실체화하지 않으면서 구체화하는 유일하진 않더라도 보기 드문 시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무의식 자체가 실체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입니다. 이 무의식이 실체화되지 않으면서 구체화된다. 무엇이죠?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의 의식화죠. 무의식의 의식화. 이것이 프로이드의 분석 경험이 남긴 분석의 고유성의 중점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멜로퐁티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분석 경험의 흐름에 따라 다소간 관심의 대상이 된 저 시관적 장에서 존재론적인 위상은 그 장이 미치는 더없이 자기적일 뿐 아니라 더없이 허약한 효과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분석 경험의 흐름 속에서 존재론적인 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허약한 효과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분석 경험의 흐름에 따라 다소간 관심의 대상이 된 시관적 장에서 자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분석가가 나를 어떻게 응시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국 주체의 존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슨 어떤 강력한 효과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미미한 효과, 허약한 효과들을 통해 나타난다. 아주 그 순간적이지만 짧은 그 어떤 응시의 눈길. 기표도 그 많은 말이 이 환자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분석가의 짧은 한마디, 단어 한마디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이 분석가의 응시의 그 눈길 하나가 자기적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허약한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체의 존재론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곳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사이가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분열은 우리가 현상학적 경험의 지향성을 따라 세계로 향할 때 그 세계로부터 어떤 형태들이 부과된다는 데서 비롯되는 거리가 아닙니다. 가시적인 것에 대한 경험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한계가 우리가 현상계 속에서 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가시적인 것과의 경험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는 어디서 오는 한계입니까? 세상의 가시적인 것과의 관계 경험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한계가 아니라 응시는 우리의 지평에 나타난 경험의 막다른 골목, 즉 거세불안의 구성적인 결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기묘한 우발성이라는 형태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응시는 우리의 지평에 나타난 경험의 막다른 골목, 내가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고 만져보고 싶은데 만져볼 수 없는, 경험해보고 싶은데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막다른 길, 거세불안의 구성적인 결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게 뭐죠? 우리에게 거세불안을 일으키는 어떤 것을 대면할 때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거세불안을 일으키는 어떤 것을 대면할 때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것이죠. 우리를 거세시키려고 하는 어떤 응시의 눈을 포착할 때 이게 막다른 골목이에요. 너 여기서 더 나아갔다간 네 인생이 망할 수 있어 라고 나에게 말하는 어떤 응시의 눈길을 느꼈다. 그게 막다른 길이죠.
너 여기서 더 나가다가는 파멸에 빠질 수 있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지. 막다른 골목. 현상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의 그 막다른 길, 막다른 벽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갈 길이 없을 때, 더 이상 돌파구가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응시하면서 나에게 말하는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경험의 막다른 골목, 즉 거세 불안의 구성적 결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기묘한 우발성의 형태를 띠면서 나타나요. 우발성의 형태를 띠면서 나타나는데, 그 우발성의 형태를 띠면서 나타나는 것을 나의 선택의 우연, 결단의 우연으로 주체화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필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눈과 응시의 분열, 바로 이것이 시관적 장애 수준에서 충동이 모습을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보여지는 것 사이의 그 분열, 이것이 바로 시관적 장애 수준에서 충동이 모습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충동은 뭐하고 관련됐다고 그랬죠? 실제와 관련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응시를 통해서, 눈과 응시, 시각과 응시의 분열을 통해서 우리는 특혜, 실제와의 만남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 실제와의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충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2번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